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9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천 명으로 작년 5월보다 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39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달 20만 명대로 회복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이달 다시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때 최대 전력은 74.2기가와트까지 올라서 6월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달 최대 전력은 지난해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로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공급 예비력이 10기가와트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전력거래소는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 전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의 매매가 상승률이 전체 시세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2,0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8% 올랐는데 같은 기간 단지 규모별 가격 변동률을 보면 1,500가구 이상의 대단지만 1.59% 오르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에 중점을 둔 북미 두 곳 연구소를 통합하고 그 책임자로 경쟁사인 애플 임원 출신의 무라트 아크바카를 영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애플 전 임원 영입은 애플이 이번 주 AI 분야 확장 사업 계획을 발표했던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데 AI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차례차례로 국빈 방문 중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해서 향후 2박 3일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순방 성과, 그와 함께 앞으로 계속하게 되겠죠. 중앙아시아 3개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산업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들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혹은 오해하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저는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회담을 갖고 기존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중앙아 순방의 첫 방문지인 이곳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가 근본 순방 직전에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부상과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양국은 이 구상의 이행 과정을 함께 챙기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영진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지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학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이지은 교수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이제 방문은 또 마쳤고요. 아직 이제 두 개 국가에 더 순방이 남아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의 의미, 또 향후 일정 한번 꼬박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 부국인 만큼 한국 정부는 이들 국가와 주로 에너지와 그리고 핵심 광물 자원 또는 플랜트 등과 관련한 그 협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카자흐스탄 그 방문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한 뭐 한국,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이라든가 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중앙아시아의 최대 인구국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또 특별 전략적 동반국이기도 하죠. 우즈베키스탄은 이 국가로 방문이 이루어져서 이곳에서도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내지는 우즈벡 창업 촉진센터 방문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자원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시의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디지털화 등의 협력 분야를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빈 방문 일정은 마쳤고요. 어제에서 이제 오늘 그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을 치르고 나서 내일 아마 저녁 때쯤에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일정 13일부터 15일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으로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또 방금 이준 교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좀 보면 에너지 또 여기 중앙아시아가 요즘 유행하는 광물입니다. 또 미래 성장 산업의 지하 자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원자재 쪽에서의 협력, 신재생과의 또 우리가 함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한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와 본격적으로 이 C5+1 여기에 관계도 좀 넓히자는 그런 것도 함께 담겨 있죠. 김영진 교수님, 간밤에도요 천연가스 가격이 대폭등을 해서 하루에 8% 올랐고 요즘 한 일주일 만에 20% 이상 천연가스 가격도 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제 공동 성명문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발표하고 났었는데 여기가 또 천연가스의 나라잖아요. 참 뭐 그런 의미도 찾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하나씩 볼까요? 네, 그 현지 시간으로 10일 그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 간에 체결된 공동 성명에는 양국의 그 호혜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그리고 공동 번역을 도모하자는 그런 목표하에서 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문제는 물론 가스 인프라 등 경제 협력 및 투자 강화 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경제 협력과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정선 가스,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정대하고 그리고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혹은 타랑 설비 등과 같은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그런 협력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수권 정대의 합의를 위한 협력 정진 등 여러 가지 각종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두 정상은 특히 공동 성명에서 정부 간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MOU 체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한편 양국 간 투자 정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뜻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TIPF 그리고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그리고 갈키니시 가스전 타랑 설비 기본 합의서 등 총 8건의 문서와 계약이 체결했다라고 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투르크메니스탄과 크게 공동선언문도 채택을 했고요. 경제적으로 많은 고리들도 이번에 좀 성과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그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한 것들은 하나씩 또 따로 떼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지훈 교수님, 이게 비단 이제 투르크메니스탄뿐만이 아니라 K-실크로드 만들게 되면서 저 중앙아시아를 우리가 왜 진작에 못 갔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중앙아시아국 자체적으로도 자신들도 좀 자기들의 강점을 알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인프라 사업도 좀 펼치고 이쪽 나라들도 자기들도 좀 뭔가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우리와 좀 수요 공급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중앙아시아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의 시크로드의 어떤 번영의 상징인 그 지역이기도 하죠. 뭐 타슈켄트라든가 실크로드,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런 지역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다 실크로드의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 이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은 뭐 물자든 사람이든 종교나 문화든 이런 것들이 모두 교차하고도 융합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오늘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이런 지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다른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소비에트 시기에 대부분의 인프라들이 만들어졌어요. 중앙아시아 지역이. 그래서 지금 한 40년, 5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 넘쳐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운송망 등등을 새롭게 구축을 하거나 또는 현대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 발생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자체가 뭐 직접 당사국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기회의 창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 가던 것들이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종의 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루트였다고 본다면, 네. 근데 지금 그 러시아 길이 막혔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우회하는 그런 망들이나 대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 정부들이니까 그 정부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은 없을까요? 그런 국가들이? 네, 당연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또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을 놓는 거에 아주 그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순방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요구와 또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능력이 되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면 빠르게도 이쪽 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영희 교수님 실제로 이게 투르크메니스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나고 와서 정리가 이제 공동선언문도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 쪽이라든가 몇 개 좀 더 엮어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는데 성과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황이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그 2011년, 2030년에 걸친 사회경제 국가발전 계획을 통해서 그 에너지 그리고 건설, 수송, 교육, 국방,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나름 투자를 현재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국가 소유이고 그리고 전력가스, 수도 등 이런 부분은 기존에 무상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제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기본 서비스가 저가로 국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천연가스 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연간 2,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그리고 1억 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 수출전 다변화를 위해서 타피 가스관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잇는 타피 가스관 그리고 카스피의 횡단 가스관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자원으로부터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등 우리나라가 플랜트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이기도 합니다. 등 가솔린, 경유 등 액체 원료를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에 주력을 하고 있고 한국과는 이러한 플랜트 건설에 있어 가지고 다수 기업이
참여하고 이런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네. 공공시설이나 그리고 수도인 아슈가버트 주거단지 건설 그리고 각종 체육 건설, 네. 체육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전력 분야에서는 또 이제 기존 발전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 변전소 전력선 확장 개량 공사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 나오는데요. 타피 파이프라인은 방금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공항 세워야 되고 발전소, 교량, 도로, 또 신도시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탐나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네. 못할 것 같고 우리의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면에서 네. 우리나라 한국 정부도 사실은 전체 이제 국가 규모로 보면 투르크메니스탄이 큰 국가가 아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를 이렇게 맞아요. 매장하고 있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렇게 정상이 방문하거나 혹은 이제 고위급 그 정부 관계자들이 꼭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과는 이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이제 그런 방안보다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네. 여러 이제 단지에 한국이 이제 플랜트를 수출하는 네. 그런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요. 네. 그 규모가 이렇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규모 또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네.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지은 교수님,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갖고 그 다음 국가가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가 이제 카자흐스탄, 또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 이런 순서인데 이 나라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위치가 그 실크로드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고 이들도 스스로 발전하려면 인프라부터 깔아야 되겠고요. 네. 여기에 좀 우린 들어가고 싶고 이쪽도 역시 인프라에 대한 뭐 많은 수요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결성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통과해서 이를테면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통과해서 뭐 유럽으로 가는 동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로 인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북남 운송 회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통과해서 이란해서 이란, 바다로 파키스탄. 빠지는 네. 그 노선에 대한 지금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해당 국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중앙아 모든 국가들도 주력하고 있는 이 분야에 당연히 우리가 네. 어떤 기술적 우위라든가 경험을 갖고 있는 입장으로서 협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승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누가 가장 많이 지금 여기 침투돼 있어요? 중국인가요? 그렇죠. 중국 중국과 기업들? 러시아 투자 네.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규모 면에서는 이 두 국가들하고 그 경쟁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이나 뭐 건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국이 조금 더 그런 틈새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도 하고 얘기해 주시면 이제 위아래로 내려올 때는 러시아가 굉장히 탐나겠죠. 러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네. 파키스탄이니까. 좌우로 갈 때는 중국이 1대1로랑 네, 겹치고. 맞습니다. 중국은 많이 여기 들어왔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들어와서 네. 중앙아시아 국민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네. 너무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다 뺏기나? 다 뺏기는 게 네.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또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음을 뺏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럼요. 예. 네. 지금 중국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아직 모르는 것이고 마음을 좀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요, 딱 현재 현황만 놓고 보면 김영주 교수님, 네. 우리 기업들은 지금 여기 어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나요? 볼까요, 사례로? 예, 여기 중아시아에 물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이 네. 가장 많이 그 중아시아에 진출해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은 좀 지금 이제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지만 대개 이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뭐 다른 여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오히려 중앙아시아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그건 좋네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우리나라 기업의 그 중앙아시아 진출 사례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네. 그 먼저 이제 SK 에코플랜트의 경우인데요. 그 우리나라 그 SK 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카자흐스탄의 수도 제1순환도로 수도권의 제1순환도로 격인 알마티 순환도를 개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마티 순환도로는 60km에 달하는 6차선 네. 그런 도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 사업비는 7억 4천만 달러 그리고 공사비는 5억 4천만 달러 규모 정도의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우건설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대우건설은 이렇게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지사를 개설하고 네. 그와 함께 현재 지금 그 카스피해 연안 발칸주 투르크멘바시에 위치하는 그 연산 115만 5천 톤의 네. 요소 그리고 66만 톤의 암모니아를 비료. 네. 생산하는 그런 키안리 요소 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제2도시 투르크메나바스에 위치한 투르크메나밭 비료 플랜트 그리고 이제 6만 4천 명이 거주할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아르카닥 신도시 2단계 사업도 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뭐 한정 KPS도 있고요. 우리가 예.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워낙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약간 좀 약화되지만 김영진 교수께서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을 지금 뺏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어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지은 교수님, 요 다음 이 분야도 저도 관심도 많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가 이제 일종의 대평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어느 지형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카자흐 같은 경우는 초원이 많고요. 또 산이 많은 데가 네, 있고. 동부 남동부 지역 키르기스, 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이 많고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고 우즈벡, 투르크멘은 사막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투르크멘 같은 경우에는 국토 한 80%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바로 천연가스가 가득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에 보고 온 게 또 사막을 활용하나요? 그러면 태양광도 좋고 뭐 풍력도 좋고 신재생 에너지를 펼치기에 중앙아시아만큼 좋은 데가 없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과 우리도 지금 좀 가보려고 하는데 어떤 여기가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중앙아시아에서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네.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현지 국가들도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자원은 많습니다. 일단 석유나 천연가스, 우라늄, 금 등등의 예. 모든 자원을 다 금.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자원들이 유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소진이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이 국가의 부를 충당해 해왔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 자원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산업도 운영을 해야 되고 국가 GDP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다음에 무엇으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그것이 바로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카자흐 같은 경우에는 넓은 초원이 있어요. 국토도 매우 넓고 이렇게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풍력이 상당히 풍력 자원에 대한 그 잠재력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300일이 맑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투르크멘도 마찬가지고요, 사막에. 우즈베키스탄 왜 이렇게 좋아요, 날씨가? 예, 날씨 아주 좋죠. 네? 오, 진짜 네. 좋은데요? 300일이 네, 300일이 아주 맑음이에요? 화창한 네. 그 날씨를 볼 수 있고요. 또 키르기스, 타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천연가스라든가 석유 자원은 없지만 네. 고산지대에 있고 만년설이 있는 빙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에 활용을 한 수력 발전이 또 굉장히 각광받는. 산이 많잖아요, 거기. 네, 예, 뭐 파미르 고원 같은 거 아마 네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고산 지대도 타지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력 각각의 국가에 맞는 국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태양광 300일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가 나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은. 네, 맑은 하늘입니다. 가보고 싶은 그런 국가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최근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들 산업 그리고 또 하나 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함께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 경우에는요. 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물류 인프라 조금 전에 봤죠. 확충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까지 질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있다고 하는데 자,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한 중앙아시아,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진 교수님,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고 직전에 아프리카 수장들 왔을 때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를 받는데 아프리카는 의외로 모바일 통신도 잘 되고 이 디지털이 돼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쪽 중앙아시아 쪽의 디지털 환경 수준은 좀 열악한 편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실상은 어떤가요? 이들 국가의 IT 뭐 산업 수준, 디지털 수준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참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국가별 편차도 크고요. 여기도. 네, 뭐 카자흐나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도시 위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잘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 미미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그 중앙아시아 내에서는 그 두 국가들이 도시 중심으로 디지털화 내지는 국가 정책으로서 뭐 디지털 우즈베키스탄이나 디지털 카자흐스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발표를 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화 또는 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을 때 그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역으로 우리가 진출을 하거나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업 시간에 항상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쪽의 디지털 플랫폼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로 진출을 해서 네. 이 지역의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순방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지금 4G고 3G,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네요. 통신 쪽에서, 네. 이동 통신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교수님 이야기대로 어느 정도 통신 쪽에서는 그러나 또 우즈베키스탄은 4G로 가면 그렇죠. 지금 이제 5G, 막 6G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85%였었고 광대역 통신 가입자 수를 좀 보면은 유선 가입자 수 같은 경우도 역시 투르크메니스탄만 가도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도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좀 압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런 ICT 인프라 현황을 봤습니다. 저걸 보면 또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 기업들이 가서 여러 가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측면들이 많겠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도 또 하나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순방에서 저런 부분 초점을 많이 맞출 것 같은데 우리 김영진 교수님과는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앙아시아에 대한 뭐 오해 이런 사실 얘기할 때 여기가 무슬림 네. 국가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좀 여기가 무슬림 같지는 또 않거든요. 그 진실은 뭔가요? 무슬림은 맞나요? 네, 무슬림은 맞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이 지역 역사가 예. 그 구소련 소련 시기를 70년을 거쳤기 때문에 예. 그 소련의 여러 가지 전통 혹은 이제 문화, 관습도 기존의 그 이슬람 사회와 같이 융합이 돼서 예.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슬림 국가군 이슬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예. 그 마치 이제 지금 현재 튀르키예처럼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슬림 사회, 이슬람 사회이지만 네. 서구 민주주의나 서구의 정치적 관습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못 느끼겠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뭐죠? 예. 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투르크 계통의 국가들,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들하고 튀르키예는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관계가 깊고 또 이제 그러한 이제 관계를 서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혹시 저 이슬람권을 의식하고 가야 됩니까? 만약에 가야 된다면 아니면은 튀르키예 정도로 그냥 좀 유야무야 돼 있나? 어때요? 이 뭐 현황은 좀 의식해야 되나요, 우리가 무슬림을? 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김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이슬람 세계에 많이 약화되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시절이 끝난 지도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현지 민족들한테는 일종의 정체성의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슬람이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많이 확산이 되고 부흥이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식하고 가는 게 좋죠. 이를테면 뭐 금기가 되는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 뭐 그들의 어떤 특정 종교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그렇죠, 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진출하는 거 했을 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출산율 볼까요, 김영진 교수님? 출산율은 높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어떤가요? 예, 그 뭐 중아시아뿐만 아니라 대개 이제 이슬람 국가들의 출산율이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네. 높은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중아시아도 출산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이들 국가들이 독립해서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었던 1992년, 그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의 그 중앙아시아 5개국을 전체 합친 인구는 6천만이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 정도 시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 한 30년이 지나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5개국을 합친 인구는 8천 명입니다. 약. 그렇게 보면 이제 6천만 명으로 해서 8천만 명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30년 만에 30% 이상, 35%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이들 국가 거기다가 이제 인구 증가율이 높은 데다가 각 국가의 그 인구 평균 연령도 뭐 20대 후반 뭐 그 정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유망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뭐 이들 사회 이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출산율이 증가한 그런 이유가 뭐 출산 장려 정책이 특별히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했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독립되고 나서 이제 초기에 비해서 점점 정치적으로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예. 이제 자연의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고 좀 이렇게 여유가 이렇게 생기면서 자녀 출산에 대한 그런 여러 이제 사회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중아시아 가지고 있는 뭐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그러한 데고 공동체 문화가 나름대로 이렇게 출산에 대한 나름 사회적인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걸 전혀 없게 만들고 또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라든지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이렇게 비용 같은 경우가 중아시아가 이렇게 국가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자녀 출산이 이 국가들에서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이제 마을 전체가 뭐 도와줘야 된다 이런 속담 격언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딱 그런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즈베키스탄의 평균 연령이 여러분 28세입니다. 이진 교수님, 우리나라는 당연히 KRU가 뭐 K컬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중앙아시아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길을 가다가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저 한국어 배웁니다 하면서 다가오는 학생들도 꽤 많고요. 네. 뭐 어디 지방을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냐 와서 물어보면서 나도 한국 다녀왔다. 뭐 또는 어떤 드라마를 매우 열심히 봤다 이런 걸로 아주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는 그런 국민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요. 네.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고요. 정부 고위 관료들하고도 만났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주고 존경하면서 수평적으로 협력을 해주는 입장에 있는 국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 중앙아시아는 주변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할 때 보면 다소 위계 질서 속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는 등의 이런 약간 공동체 위압적 문화 이런 거, 조직 문화. 예, 약간 좀 다른가? 네, 이제 사이즈가 이제 큰 국가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네. 중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등의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네. 한국은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사실 뭐 역사적으로 뭐 이쪽 지역을 점령했거나 이런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오히려 경험이 살고 없고. 있죠, 지금 우리 고려인이. 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 하면은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협력도 이런 국가하고 하면서 뭔가 이들의 외교 정책에서의 그 다각화, 네. 그걸 한국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K컬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아시아 3개국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요 K컬처를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준 교수님, 네.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2개 카자흐스탄 지금 갖고 그다음 우즈베키스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과들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것들 좀 기다리고 있을까? 향후 좀 국가들에서 좀 볼까요? 네. 뭐 지금 현재 그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네.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15일까지 일정이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새 3국을 순방하는 그 과정에서 기대되는 그런 성과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먼저 이제 한 중앙화 정상 차원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을 이렇게 또 앞으로 만들어서 기존 협력의 내용과 틀을 앞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나 혹은 이제 출발점이 마련되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향후 성과를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과 그 부분은 또한 이렇게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국가들과 협력에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 플랜트 등 현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건이 그 이전보다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이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해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네. 아마 그 플랜트 수출을 오래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에 시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갈키니시 가스전에서 뭐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갈키니시 가스전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2009년 해당 가스전 1차 탈항 설비를 수주하고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아마 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수주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제 제4차 산업에 필요한 이제 리튬 광구를 채굴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된 자원 개발,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관련 그런 발주가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금도 있잖아요, 우즈베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과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하고 민간 업체들 이제 그다음 뭐 프로젝트 짜고 뭐 이런 좀 좋은 성과를 거두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자, 이제 좀 결론 좀 맺을 때 이지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서도 한편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이곳 이제 이미 정권을 잡은 곳들이 이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와 일종의 좀 미략들 이런 거 좀 맺어놨다면 여기를 우리가 뚫고 들어가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뚫으려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국빈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과 들어가서 실제적인 실증 성과도 얻고 미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꽤 많이 침투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좋은 파트너 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고 또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국가의 주권을 강화하고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해서 이들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경제 다각화, 독립성, 주권 강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도와준 협력해주는 방향으로 어떤 협력 안건을 짜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들이 좀 미리 좀 약간 기득권에서 연결이 돼 있는 그 고리를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이미 있다면.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었고요. 한국이 결국엔 정치든 뭐든 간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거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이 나라가 우리를 굉장히 수평적으로 존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중앙아시아 관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깨지 말고 우리도 그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도와주고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시장 확장이라든가 전략 원료를 확보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끔 좋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될 것이라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련의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여러 문제를 또 각각 극복하고 현재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루면서 이제 자국 중심의 성장 이런 노력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더 긍정적인 파트너십 이어나가고 또 미래지향적인 결과물 얻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도 한 번 더 갑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의 성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남은 숙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